자, 아까 얘기는 이제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사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는 게 꼭 우리한테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런 기술들이 정말 우리들 사람들한테 안전이 보장되느냐 100% 아무도 모르죠, 소비자들은. 근데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어쨌거나 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뭐 이 미세먼지 속에서 살고 뭐 지구온난화로 뭐 몇십 년 지나면은 인류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 결국 다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진화돼야 맞다고 하는 그런 어, 우리들이 남겨놓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잖아. 우리가 편하다고 사는 세상의 결과물. 자, 돌아와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그 고객한테 제안하는 가치 제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뭐 수술, 운영 이런 건데 여기서는 이제 기업의 운영 요소죠. 엑셀런스니까 아주 잘 운영하는 거예요. 기업을. 어떤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가격을 아주 낮춰서 최저 가격으로 제품을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이마트에서 얘기하지만 실제 원조는 여기 있는 그 월마트죠. EDLP, Everyday Low Price. 매일매일 가장 싼 가격에 우리가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운영상의 문제야. 어떻게 운영했냐? 그러면은 뭐 대량으로 제조업체한테서 아주 저렴하게 사와서 그걸 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판매점에다가 다 분산시키고 그걸 고객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운영상의 이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또 하나가 신뢰성, 내구성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제품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런 신뢰성이 있다, 내구성이 있다 그러는데 어, 여기서 얘기한다.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팔리는 고급차는 벤츠가 아니다라고 했죠. 유감스럽지만 렉서스예요. 렉서스가 제일 많이 팔려. 물론 가격대는 벤츠에 못 미치지만 어쨌든 같은 그 고급차군에 들어가는데 렉서스가 그렇게 잘 팔리는 이유는 벤츠보다 제품을 더 고급스럽게 만든다? 뭐 승차감이 더 좋다? 그게 아니야. 뭐냐면 신뢰성과 내구성이야. 미국 시장은요 굉장히 그 땅덩어리가 넓잖아.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다니지 못해. 우리나라처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 같은 넓은 땅덩어리의 나라는 뭐 뉴욕이라든지 뭐 LA라든지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하철 없고요. 버스도 거의 없어요. 어디 가려면 뭐 버스에서 내려서 뭐 30분,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주 낡은 차라도 있다는 거죠. 차는 필수품인 거야. 개인이 소유하는 차가. 자,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가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내가 오늘 출근이 안 돼. 그러니까 차는 절대 고장나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처럼 차가 고장나면 동네에 있는 카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차 이상해 고쳐줘.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고서 뭐 금방 고쳐주든지 좀 기다려. 그래서 몇 시간 기다려서 고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은 차 같은 거, 뭐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거 고장나면 바로 그날 고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엔 수리점에 전화를 먼저 해.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차를 좀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수리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바쁘니까 일주일 후에 와. 일주일 후에 몇 시에 와. 이런 식으로 방문하는 걸 예약을 받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못 고치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차를 갖고 가면 그 사람이 이제 차를 살펴보고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고쳐주지만 대부분 이제 부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이거 부품이 교환해야 되네. 그럼 내가 이 부품 교환할 수 있는 부품을 주문할 테니까 나중에 뭐 일주일 후든지 아니면 뭐 아주 고약한 부품 같은 경우에 뭐 한 달 후에 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자동차는 필수품과 같다고. 근데 그 자동차를 한 달 후에 다시 탈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동안 어떻게 해?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엔 가장 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고장나면 안 돼. 고장이 잦아도 안 되고 절대 고장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뢰성, 특히 내구성 오래 견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의 차니까 미국에서 AS 해주는 데도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날그날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런데 일본 차들은 고장이 안 나. 고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렉서스 같은 경우에 이제 토요타가 만드는 자동차 고급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타면 오지간하면 고장이 안 나. 뭐 이게 5년 10년 타도 AS를 받을 일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자기들한테는. 물론 벤츠가 더 고급스럽고 더 디자인도 훌륭하고 더 마음에 드는데 벤츠는 경험상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고장나서 골탕을 먹는 거야. 근데 일본 차들은 고장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일본 차를 선택하는 거죠. 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은 아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신뢰성, 내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휴대폰 생각하면 돼. 휴대폰. 여러분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지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24시간 늘 휴대폰 없이 지낸다. 상상하기 어렵죠. 버티기 힘들어.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우리처럼 가까이 있는 AS점에 가서 이거 휴대폰 이상해요. 뭐 자꾸 방전이 돼. 아니면 무슨 뭐 렉이 걸려. 고쳐줘요.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한두 시간 내에 고쳐주잖아요. 다 그러잖아. 근데 미국은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휴대폰 고장나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휴대폰 회사에 전화해. 그래서 내 거 휴대폰 고장났어. 그럼 거기서 뭐라 하냐면 어디로 보내세요. 라고 해요. 그런 걸 잘 박스에다가 포장해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잖아. 여러분들 24시간도 못 버티잖아.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난 동안 연락이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막 답답해 죽겠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메일이 와. 요새는 이제 이메일 같은 게 오죠.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뒤져보니까 무슨 부품이 고장났네요. 라든지 뭐가 어떻게 됐네요. 자, 이거 고치려면 얼마가 들어요. 그럼 돈 붙이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고치려면 돈 붙이죠. 그럼 그 돈 받으면 자기들 그걸 확인하고 그다음에 고치는 수순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고치고서 뭐 큰 뭐 결함이 아니라면 오래 안 걸리겠지. 그러고서 이제 걔네들 다시 그거를 포장해서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정말로 내게 일주일 만에 가고 금방 고쳐서 나한테 일주일 만에 오면 휴대폰 아무리 간단한 고장이라도 2주 걸려. 2주 동안 내가 그 휴대폰을 못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절대 고장 안 나는 휴대폰을 사는 거야. 절대 고장 안 나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뭐 고장 나면 뭐 바로 가서 고쳤으면 되지. 그러니까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속성이 달라지는 거야. 어쨌든 신뢰성, 내구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편리성. 얼마나 이용하기 편리하냐, 얼마나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뭐다?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다. 운영에서의 장점. 아직 다 안 된 게 아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쉽고 즐겁고 빠르고 정확한 거래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되게 어떤 게 쉽고 빨라? 온라인 거래가 쉽고 빠르죠. 가장 대표적인 데가 아마존 같은 데야. 아마존 툭툭툭툭툭툭 모델 눌러갖고 뭐 선택 대안 눌러서 이거 괜찮겠다. 그래서 딱 누르면 뭐 카드로 결제하든 뭐 송금하든 그 금방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쉽고 빨라.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서 뭐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즐겁지. 자, 그리고서 제품이 나한테 왔어. 왔는데 보니까 제품이 오동작해. 아니면 내가 기대한 거하고 다른 제품이야. 그럼 어떻게 해? 나 이거 싫은데 반품할래. 그랬을 때 저쪽에서 아유, 뭘 그렇게 반품을 해? 그냥 써. 반품하려면 서류 꾸며가지고 나한테 보내. 그럼 뭐야?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때?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그쪽에서 어떻게 해? 보내세요 라고 해. 그러면 내가 보내. 그러면 내 물건을 저쪽에서 받기도 전에 정상적인 물건을, 그러니까 이게 뭐지, 환불이면 바로 나한테 돈을 쏴주는 거고, 자기들이 받기도 전에. 그 다음에 이게 뭐 교환이다 그러면 내 제품이 내가 보내기도 전에 쟤네들은 이미 새 제품을 보내. 그래서 내가 새 제품을 보고 문제가 없으면 상황이 문제가 없는 거고, 얘네들은 내가 반환한 제품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한 제품 왔다는 거 확인만 되면 이게 뭐 고장인지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다 해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정확한 거래야.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사람들은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데를 이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최근에 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그 뭐냐, 그 마윈이 만든 그 회사 중에 하나인 거기를 이제 이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동영상 강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줌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그냥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를 갖고서 그 찍었단 말이야. 근데 그 카메라를 찍는데 카메라 배터리가 한 30분 좀 넘어가면 이제 맛이 가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그럼 교환하고 아주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 찾아보니까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뭐 어댑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어댑터를 큰 그 배터리, 여러분들도 있잖아. 왜 큰 그 충전하는 배터리, 그 휴대폰 충전하는 큰 용량의 배터리. 그거가 마침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연결을 해가지고 한 3, 4시간 그냥 문제 없이 그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어댑터를 팔더라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주문했어. 그랬더니 한 2주 걸려서 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연결해서 써보니까 제품이 이상해. 뭐냐면은 그 큰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쬐끄만 그 원래 배터리도 30분 가는데 한 10시간 버틸 수 있는 그 충전 배터리를 연결했는데 30분 만에 다 방전돼 버리는 거야.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어댑터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판매자한테 내가 메일을 보냈어. 이거 이상하다. 큰 용량의 배터리가 다 방전된다. 그러니까 얘가 자기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대. 그러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야. 환불해 주든지 새 제품을 보내주겠든지 이런 말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이 새끼야. 그러면은 환불을 해주든지 새 제품을 보내준다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답이 안 와. 그게 뭐야? 부정확한 거래죠. 거지 같은 거래야. 이런 걸 몇 번 경험해 보면은 어떻게 돼?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는 이용하지 않겠죠. 왜? 그 새끼들은 거래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앞으로 이제 계속 욕하고 다닐 거야.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하지 말라고. 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운영상의 뛰어남,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야. 그런 것들을 갖추면 결국 뭐가 돼? 고객한테 우리 서비스를, 우리 제품을, 우리 회사를 이용해 주세요. 하면 좋습니다. 라는 뭐가 돼? 가치가 되는 거죠. 고객한테 제안하는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운영상에 뭔가 뛰어난 게 있다라는 거를 고객한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사례로 여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여기 뭐 그림 보면 맥도날드도 나오고 크러츠 렌트카 회사도 나오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 엑셀런스를 달성하는 기업들은 대개가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그 경쟁 우위의 원천인 자산과 역량을 갖고 있는 거야. 관련되는 자산과 역량을 갖고 있는 거고, 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제품도 무결점의 그런 거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밑에 있는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는 예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엄청 비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롯데리아나 이런 데에 비해서 고급 버거 이런 걸 지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 맥도날드의 버거하고 롯데리아의 버거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왜? 처음에는 외제라고 생각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걸 더 프리미엄으로 생각한다고, 외제를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가격을 더 받아 먹었던 거야. 근데 이제 점점 국내 시장에서의 그 패스트푸드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그 패스트푸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비싼 가격을 유지할 건덕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가격을 내려서 결국은 이제 롯데리아하고 비슷해졌고요. 국내에서 이렇다 할 만한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하고 롯데리아만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뭘 갖고 경쟁하는 거야?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를 갖고 경쟁하는 거야. 뭐야? 고객이 주문하면 무결점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품질의 뭐 햄버거든지 프렌치 프라이든지 아니면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거야. 어떤 때 가면 맛없고 어떤 때 가면 그 뭐 맛이 없고 이런 형태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맛있고 맛없고가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여기서 이제 무결점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일정한 서비스. 어떤 때는 뭐 주문했더니 뭐 5초 만에 나오는데 어떤 때 주문하니까 뭐 20분 걸렸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정한 표준 내에다 집어넣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맥도날드 같은 회사가 지향하는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야. 운영상의 뛰어남인 거지. 어떤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맛있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일상적인 품질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뭐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죠. 요새는 IT라는 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건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죠. 그래서 뭐 광고에서도 다 개개인의 그런 취향을 반영해서 개개인의 특화된 광고를 하고 이런 뭐 서비스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정보라는 건 이제 뭐 기본이야. 자, 그 다음에 보면 또 성장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방법이 뭐냐? 일정한 사업의 규모를 유지해야 된다.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사가 보유한 자산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거 하나만 한 얘기인데. 그 다음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탐색해야 된다. 새로운 시장을 잘 봐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쉽게 침투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왜? 경쟁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어야 되니까. 뭐 위에 뭐 헐츠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뭐 사례죠. 내가 예전에 미국 같은 데는 이런 거야. 미국은 가가지고서 내가 이제 미리 렌트카 업체를 이제 고르고 다 예약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주로 이 렌트카를 받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행객 같은 경우에는 공항이겠죠. 공항에서 이제 받아. 아니면 뭐 시내에 가서도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공항에 가서 내가 이제 지정해 놓고 해당되는 시간, 날짜, 시간에 가서 받는 거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SUV를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뭐 5인승 SUV를 신청했다. 그리고 뭐 특정한 모델을 지정했다. 그럼 가서 그거를 이제 주세요. 그러면은 되게 어떠냐면은 뭐 모델까지 정확하게 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거의 같은 그 뭐 5인승 이상의 SUV를 준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돼? 고객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런 헐츠 같은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더 좋은 옵션을 제안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인승 SUV가 없어. 정말 미안한데 5인승 SUV가 없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의 세단을 줄게. 이걸 탈래? 라고. 그럼 이제 고객이 생각해 보는 거지. 저게 더 비싼 차인데 원래? 저걸 살까? 근데 나는 세단이 필요 없어. SUV가 꼭 필요해. 싫다.
난 SUV가 필요하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은 뭐 그 5인승은 없지만 7인승이나 9인승이 있다. 그럼 그걸 네가 탈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비싼 거를 나한테 제안해? 좋아.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영리한 소비자는 어떻게 하냐면 난 그렇게 큰 차 몰기 힘들어. 가스도 그러니까 휘발유죠. 가스도 더 많이 들어가. 나는 무조건 5인승 SUV를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이제 난처해지는 거야. 왜? 5인승 SUV가 없어, 자기들한테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딜을 하는 거야, 시끼들이. 자, 그러면 7인승 SUV 너한테 줄게. 미안하지만 불편하지만 이거 좀 몰아라. 그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20 환불해 줄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 서비스가 잘 돼 있는 회사가 헐츠 같은 회사야. 자, 근데 이런 그지 같은 회사도 있어. 내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라오스를 갔었어. 첫 번째 갔을 때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라오스를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같이 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밴, SUV가 아니라 큰 밴이야. 그러니까 뭐 한 10명이 탈 수 있는 밴을 내가 미리 그 예약을 한 거야. 근데 그 라오스 같은 데는 이 허치 같은 회사가 없어. 어디 그지 같은 회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 이제 예약을 했다. 그리고 가가지고서 그 밴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밴이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어떤 제안을 해야죠. 뭐 밴보다 더 큰 버스를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차 2대를 줘가지고 뭐 여러 사람을 탈 수 있게 하든지. 근데 이 새끼들은 뭐라고 하냐면 5인승, 그러니까 6인승, 6인승짜리 SUV가 있대. 그게 자기들이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차래.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게 있어요. 자, 작은 밴을 갖고 가면 여러 사람들이 겨우겨우 낑겨서 가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환불받으면 아무 대안도 나한테 없는 거야. 그 돈 받고 나는 거기서 다른 차를 렌트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가 아닌 엉터리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는 그런 엉터리 렌트카 회사를 계약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당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라오스는 다신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렌트카 회사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의 시스템에 이제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스는 이제 그런 형태의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프로덕트 리더십을 봅시다. 프로덕트 리더십. 프로덕트 리더십이라는 건 그 말 그대로 제품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거야. 제품에서의 경쟁력.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를 보면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 사례를 보면 이 책을 쓴 사람은 이 할리 데이비슨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네. 할리 데이비슨은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거하고 관계없는 회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로망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밑에 있는 사진처럼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터프한 아저씨들, 뭐 턱수염도 여기 보면 수염도 다 길렀어. 그리고 어깨에 보면은 또 문신도 했네. 난닝구만 있고 저런 식으로 터프하게 차려입고 교회를 막 달리는 그런 것들을 많은 도시인들이 꿈꿔요. 여러분들 그 케이블 방송의 그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의외로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나는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냐면 도시인들이 보는 거야. 도시 사람들이. 아파트 같은 그런 그 아주 숨막히는 뭐 실제로는 숨막히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그런 거야. 아주 그냥 빡빡한 공간에서 살고 이웃에 피해 안 주려고 미웃에 피해 받으면서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뭘 꿈꾸냐면 나도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새소리 듣고
물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 도시인들이 어떤 제품을 선호하느냐? 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를 동경하는 거야. 왜 동경해? 오토바이를 타고 쌩쌩 한번 달려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도 저런 오토바이를 타고 교외에 나가서 자연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만끽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리 데이비슨을 많이 동경하는데, 실제 할리 데이비슨은 혁신하고는 관계없는 회사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야외, 터프한 거. 이런 이미지를 팔아먹고 사는 회사야. 실제로는 제품력도 형편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고장이 일단 엄청 잦아. 왜? 내구성이 없어.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사려면 2대를 사라. 똑같은 거를. 그래서 2대를 사서 하나를 타다가 고장나면 다른 걸로 바꿔 타라가 아니야. 왜? 다른 걸로 바꿔 타도 금방 고장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타다가 고장나면 얼른 다른 그러니까 다른 오토바이 2대 산 그 다른 오토바이에서 부품을 뜯어갖고 그 내가 타는 고장난 오토바이의 부품을 바꾸라는 거야. 그리고 그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가 또 고장나면 또 바꾸고 또 뜯어서 바꾸고 그렇게 하라고 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형편없는 회사예요. 자, 어쨌거나 사람들은 이런 제품에서 어떤 로망을 기대하면서 저런 제품을 사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나이키라든지 뭐 이건 뭐야? 어느 회사 제품인지, 이것도 나이키네? 이런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력에 있어서 뭐 우수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나는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키 같은 회사는 독특한 전략을 갖고 있어요. 나이키는 제품을 기획하고 디자인에 기획이 들어가지. 아니, 기획 속에 디자인이 들어가죠. 제품을, 고객이 원할 만한 제품을 기획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신발 만드는 공장들한테 하청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이키는 제조 설비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장을 안 갖고 있어. 복잡한 공장, 뭐 설비, 뭐 인력 이런 걸 관리 안 해. 자기들은 성공할 만한 제품을 디자인만 하고 기획해서 그거를 제조를 외부에 시키고 그 제조된 제품을 납품받아 가지고 또 자기들의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거야. 그래서 나이키는 기획과 유통 기능만 갖고 있어요. 제조 기능을 안 갖고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야.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평상시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제품 디자인의 거를 기획하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만 찾으면 돼. 자기들이 그러한 공장을 갖고 있다면 자기들의 공장을 바꿔야 되지만 얘네들은 그런 부담이 없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뭐 제품력, 여러 가지 의미의 제품력이죠.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주는 제품, 아니면 어떤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람들이 원하는 제품력을 만들어서 그걸로 프로덕트 리더십을 갖고 가는 거. 그게 이제 바로 뭐냐? 가치 제안의 하나의 형태라는 거지. 그래서 프로덕트 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유형적 제품이 우수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에 있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게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확산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제품, 신제품을 만들어서 그걸 금방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야. 이걸 잘하는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애플 같은 회사야. 잠깐만. 왜 여러분들 채팅창이 사라졌지? 녹화되고 있는 건가요? 물어봤는데 녹화하고 있어. 그리고 또 뭘 눌러야 되더라? 첨가자. 자, 다시 돌아와서
음. 확산에서 애플이 잘하는 거는 뭐냐면 신제품, 새로운 종류의 제품을 내놨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 거, 본격적으로 사주기 시작하는 게 애플은 굉장히 빨라. 근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을 내놓고 그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데 몇 년이 걸리는 제품들도 있다고. 여러분들 그 아이팟? 아이팟 같은 경우 봐봐. 그 저 무선 이어폰 새로 나오는데 뭐 한 세트에 30만 원이래. 그러면 우와, 누가 이런 걸 살까? 그러고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써 끼고 있어. 어떻게 그걸 끼지? 아니, 그냥 유선 이어폰은 뭐 몇천 원이면 사고, 그 다음에 무선 이어폰도 뭐 2, 3만 원짜리도 있는데, 아니, 저렇게 30만 원짜리를 뭘 믿고 저걸 사주지? 라고 생각하는 나 같은 소비자들이 있는 반면에 애플은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제품 내놨는데, 나도 한번 빨리 써봐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고객한테 의욕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먹히는 그런 회사는 애플이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새 제품 내놓으면 금방 확산되잖아.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이팟 같은 거 안 사지만 앞으로도 안 살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확산될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어쨌거나 그런 확산을 잘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력이 뭐 먹어주니까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프로덕트 리더십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확산 전략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여기에 지난 시간 언제지? 3장 얘기할 때 나온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데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제품 수명주기 얘기가 나왔었어. 제품 수명주기에 있어서의 경쟁적 우위의 유지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제품 수명주기, 도입기, 여기 있는 이노베이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장기가 있고 얼리 어답터, 그 다음에 요 뒤에 얼리 메조리티, 그 다음에 레이트 메조리티 성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라가드라고 하는 세태기가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요걸 또 여기서 나눴지만 어쨌든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제품 수명 주기가 있는데 모든 신제품은 여기 처음에 시장에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품 수명 주기를 그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제품들이 만들어 놓으면 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좌절하냐면 되게 요기나 도입기나 요 성장기에서 좌절해. 그래서 좀 팔리다가 더 이상 뭐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야. 도태해 버리는 거야. 요 여기서 성장기를 넘어서서 성숙기까지 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그래. 신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일반 대다수의 소비자한테 제대로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이걸 확산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확산 전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뛰어 건너야 되는 요 간격, 이거를 캐즘이라고 그래요. 캐즘. 이게 이제 간격이라는 뜻인데, 이 캐즘을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 계곡 밑으로 빠져서 죽는 거야. 사람은 그런 거고, 사람으로 치면, 제품으로 치면 그냥 도태돼 버리는 거지. 이 캐즘을 넘어가야 되는 거야. 앞에서도 얼핏 여기서 아까 3장? 3장에서도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쉐이크아웃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썼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무시하고 넘어간다 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은 여기서도 이걸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설레발을 쳤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다시 캐즘으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야. 왜 중요해? 그 다음에 성숙기로 넘어갈 수 있느냐. 장기적인 판매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요 캐즘으로 본 거야. 그래서 요 캐즘을 넘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펴야 된다? 확산 전략을 펴야 된다. 라는 거고 이 확산 전략이 제대로 되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로덕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제품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면 제품을 확산시키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벤트를 해야 된다. 소비자들한테 잘 알려야 된다는 거지. 애플은 그런 거 잘하죠. 그래서 뭐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 엄청 광고하잖아. 그래서 아이팟 광고 여태 하잖아. 그 요새 뭐 멕시코 광고 있죠. 어떤 저기 여자애 나와가지고서 귀 탁 누르고 음악 나오면 막 세상이 막 컬러풀하게 변하고 막 얘 막 덩달아서 춤추고 그런 광고 계속 하고 있고, 요새 이제 아이팟 프로 신제품 또 내놓으면서 무슨 벌새 광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벌새가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데 그걸 이제 포착해가지고 사진도 찍고 뭐 가볍게 이용하고 그런 거, 아이팟 프로 광고하는 뭐 그 광고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좀 다른 광고에 비해서 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많이 하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라고 보는 거죠. 대형 이벤트. 그다음에 저렴한 진입 가격 전략.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애플은 절대로 저렴한 가격 전략 따위는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 소비자들한테 뚫고 들어가려면 신제품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저렴한 전략을 쓴다라는 거죠. 그런 거지. 물론 이미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는 사람 있어요? 많이 보죠. 우리 딸이 넷플릭스를 이제 보더라고. 근데 그 넷플릭스 처음에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3개월에 뭐 아주 저렴한 그 가격이 제시된 거야. 뭐 3개월에 뭐 나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 20,000원이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족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가격적인 이벤트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거를 이거 한번 써볼까 하고서 이제 덜컥 가입을 한 거죠. 그러고서 나한테도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 보게 됐는데 패밀리도 볼 수 있으니까 아빠도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그걸 이제 들어가서 보고 쓸만한 걸 보게 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야? 좀 전에 얘기한 저렴한 진입 가격 전략이죠. 여러분들 그 음악 듣는 그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처음에 가입할 때 어떻게 뭐 3달 뭐 보는데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렴한 진입 가격 전략이죠. 근데 아까 얘기한 그 가족들까지 같이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이런 그 옵션, 이건 굉장히 좋은 전략 같아.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처음에 넷플릭스에 가입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 동영상 스트리밍 그 다른 그 이름이 뭐더라? 왓챠라는 게 있더라고. 그 왓챠도 이제 가입을 했어. 그리고 보니까 넷플릭스에 별로 볼만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넷플릭스를 끊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안 끊어? 나 때문에 안 끊어. 그래서 내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야, 넷플릭스에 볼만한 거 있던데 넷플릭스 회원 안 하냐? 라고 이제 딸한테 물어보니까 딸이 부담스러운 거야. 아버지가 보내? 그래서 이제 다시 가입해가지고 자기는 별로 안 보지만 그걸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용자를 여럿이 늘려놓고서 누군가가 넷플릭스에 맛이 들게 되면 그 전체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유지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의 전략들을 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시장 운영 전략. 뭐 여러 가지, 뭐 경쟁사보다 더 뭐 저렴하게 아니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더 많은 뭐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죠. 좀 전에 넷플릭스 얘기했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넷플릭스는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일정한 월 이용료를 받고서 사람들한테 그걸 공급해주는 그런 중간에 유통망 역할만 하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던데 구체적인 용어가 생각 안 나네. 아, 구독경제. 근데 이 넷플릭스가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자기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컨텐츠를 자꾸 요구하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시중에 만들어지지 않은 컨텐츠인데 고객들에 대한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고객들이 요구하고 OTT? 난 모르겠는데 구독경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직 충족되지 않은 컨텐츠에 대한 욕망을 확인을 했는데 그거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왜? 시중에 그런 컨텐츠가 없어. 그러니까 이 넷플릭스가 결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시중에 있는 컨텐츠를 모아서 공급해 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여기서처럼 공격적인 시장 운영 전략을 펼치자. 그게 뭐냐면 경쟁사는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 자기들이 컨텐츠를 기획하는 거야. 자기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갖고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그 충족되지 않은 그 고객들의 욕구에다가 매칭시켜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딴 데 가면 이 컨텐츠를 접할 수가 없는 거야. 왜? 넷플릭스만의 고유한 컨텐츠니까.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킹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한국에서 반응이 좋으니까 외국에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킹덤을 많이 본다고 하죠. 근데 그 킹덤이 한국에서 한국의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종편이나 공중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넷플릭스가 기획을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보니까 한국에서 그 부산행이라는 그런 열차 그 좀비물이 성공한 거야.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한 좀비물도 통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획한 게 킹덤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국에서 잘 통하는데 외국에서도 이게 통할 것 같아. 그래서 외국의 망에도 내놓고 보니까 외국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기획돼서 외국의 넷플릭스에서 만들어진 거를 한국에도 공급하고 이런 식이 돼가지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컨텐츠를 공급하는 그 공급자가 그러니까 컨텐츠를 중간에서 유통하는 유통자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제작해서 공급하는 제작사까지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려면 넷플릭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공격적인 시장 운영 전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넷플릭스 이외에도 뭐 아까 뭐 왓챠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 무슨 뭐 많죠.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넷플릭스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넷플릭스만의 컨텐츠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경쟁력을 어떤 다른 경쟁자도 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그전에 들은 얘기로는 자기들이 벌어들이는 그 이익의 약 70% 정도를 다시 자기들만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쏟아붓는데 그런 그 경쟁업자는 그런 유통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데서 뭐가 생긴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프로덕트, 이게 아니지. 프로덕트 리더십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세 번째 커스터머 인티머시를 하겠습니다. 돌아와서